외부적으로 그런 관계가 좀 힘든 게 있다면 내부적으로는 이 이슈입니다. 바로 지금 유석춘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예. 혁신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내용이죠. 예, 지금 국내에 자유한국당 야당 얘기입니다. 유석춘 혁신위원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정치계에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 다가기 어렵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유석춘 교수님이 그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했을 때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한국당이 어떻게 중도로 외연을 확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수를 어떻게 보면 결집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와 같은 어떤 예측이 계속 맞아가는 것이 하루하루와 더 어떻게 보면은 갈수록 좀 더 보수적인 우클릭을 해가고 있는 입장이 있었었는데 특히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어떤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탄핵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탄핵 앞장선 의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전체적인 흐름, 이른바 약간 우클릭, 더 우클릭하는 것이 과연 한국당의 정치적 미래에 합당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홍준표 대표가 유석춘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앉혔을 때 생각했던 의도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의 생각과는 조금 사뭇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도대체 그것이 어떤 기조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정치권 내에서도 설왕설래가 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당의 인사혁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만 있느냐,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 지금 자유한국당, 얼마 전에 새누리당은 잘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보면 당에서 일방적으로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는 건 시체의 칼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얘기를 듣는 또 일부 보수층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어떤 면에서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좀 국민의 정세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11월, 12월에 실제적으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월 하야 6월 대선 이런 기재를 했을 때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찬성하지 않았다라면 사실은 그대로 갈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유석춘 교수가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사실은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좀 어정쩡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내 입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의원들을 좀 모아서 자기 입지, 자기 기반을 다져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유석춘 교수 말대로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제일 큰 문제고 신박조차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살얼음판을 긋는 여러 가지 애매한 스탠스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좀 정리가 될까요? 야당이 좀 굉장히 스텝도 꼬여 있고 이렇게 행보가 좀 꼬여 있고 뭔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김종필 전 총재 만나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연말쯤 되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가정과 전제 조건에는 류석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의 활동을 통해서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바른정당과의 보수정통 경쟁을 이겨내고 연말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대거 이제 어떤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의 적통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현재로서는 지난번 제보조작 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도정당으로서 역할하지 못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제 조건을 여러 가지를 깔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국민과 대중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문제를 볼 수 있는데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면 유석춘 혁신위원장의 생각의 전제 조건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보수정당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10월 24일로 볼 수
수 있는 태블릿 PC 언론의 보도 이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시점으로부터 보수가 무너졌다고 전제를 하고 그 이후에 대응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데 네. 사실 보수가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시점은 지난 4.13 총선입니다. 총선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공정한 공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당이 분립되고 분파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혁신을 이루지 못했던 부분인데 과거로부터 잘못된 모습에 대한 교훈을 참고 미래를 가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얘기 없이 과거에 대한 질타로부터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이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낼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선대 핫 이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북한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자세히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더 밝혀져야 되는데 탈북을 시도하던 가족 5명이 북한 당국의 발견이 되자마자 중국 공안에 체포되자마자 자살을 했네요. 굉장히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청산가리를 통해서 자살을 했다라고 이제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북송이 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고 현재 이제 탈북했던 5명 일가족은 노동당 간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의 간부 같은 경우는 결국은 탈북하다 걸려서 다시 북송이 되게 되면 이 총살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는 건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 중국을 통해서 탈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국을 경유하고 제3국을 통해 갖고서는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들인데 그러한 지점에 지금 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탈북자들을 점검하는 검열의 그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북송되게 되는 현재로서의 상황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북한으로 북송되는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결국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권적인 차원에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논란들이 더욱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교안보 당국에서는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노동당의 당의 간부면 북송이 됐을 때 처형당한다, 수용소 간다. 그거는 뭐 그 정도는 과장이 아니라 현실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심양, 연길 이런 쪽에 어떤 정보망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아마 이제 한중 관계의 희생자가 됐을 수도 있다. 아직은 뭐 명확한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중국의 공안의 태도가 최근에 굉장히 달라진 게 사실이고 네. 김정은 체제가 들어오면서 좀 강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좀 더 그동안에 비해서 우리가 탈북자의 말하자면 수가 서서히 증가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내부 검열을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네. 중요한 것은 중국 당국의 어떤 입장인데 최근에 사드 배치 전후로 인해서 훨씬 한중 관계가 좀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좀 북한 쪽의 어떤 입장을 강화하는 도와주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렵사리 예를 들면 연길이나 장춘 또 심양 이런 쪽에 탈북했던 분들이 제3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눈 감아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자살을 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연길에서 선양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의지와 또 중국의 의지가 함께 네. 겹쳐진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저희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한 2,700여 명 정도가 국내로 들어왔는데 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1,400여 명밖에 안 돼요. 뭐 2011년 이후로 좀 강화된 것이 있는 것 네.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정부 쪽 입장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최근 상황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우리가 북한과 좀 대화를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군사회담을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남한이 북한과 대화를 좀 해보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미국은 뭐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이고 북한은 대꾸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탈북자 문제 더 꼬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가장 문재인 정부가 곤혹스러워 하는 지점입니다. 분명히 정권 출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제재를 같이 해나가겠다고 했고 그에 따른 연장선상에서 공식 제안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이에 대해서 뭐 한국 정부에게 물어봐라 라면서 약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예. 중국 역시 지금같이 무슨 이런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 예전보다 조금 더 강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당사자인 북한은 아무런 대답이 없고 네.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과연 그럼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뚫어갈 수 있는 방법이 쉽게 그 찾기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북한이 저렇게 완강한 모습, 꼬여 있다고 볼 수 예. 있는 것 이제 같거든요. 북한의 전략은 어쨌든 사실은 남한과의 대화보다는 미국과의 대화를 더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좀 즐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이제 미국이 시큰둥하는 부분에서 남한에게서 답을 주고 실제적으로 어떤 대화를 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벌자는 차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남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하는 이런 그 어떤 시차를 두고 하는 그런 전략을 북한은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이게 생각됩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이라든지 언론 발표에 따르면은 결국 이 북한 입장에서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뭐 2주 내에 발사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며칠 전에 있었고 최근의 보도는 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 SLBM에 대한 발사도 임박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베를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화를 중심으로 남북 간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 그래서 7월 27일 같은 경우가 정전협정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상호 도발을 중재하기 위해서 7월 21일에 만나서 군사회담을 열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과 군사회담에 나와서 말 그대로 도발을 중재한다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ICBM이나 SLBM 같은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이거는 국제사회 속으로부터 대한민국부터 우스꽝거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이 몇 번의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까? 예. 이게 한두 번의 미사일 도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베를린 선언에서 기초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가겠다고 하는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장이 좀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북송위기, 그러니까 북한을 탈출하려던 노동당 간부 일가족 5명이 북송위기 다시 북한에 돌아갈 것 같으니, 송환될 것 같으니까 자살을 했다는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튼 북한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잔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도 다소 좁히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